어머니는 그냥 병원에서 독감 주사만 맞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서류에 도장만 딱 찍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며느리 박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제 판단도 못하는 늙은 짐짝이라는 듯 의사 앞에서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듯한 며느리의 눈빛, 침묵하는 아들의 얼굴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호사가 건넨 작은 쪽지 한 장. 지금 도망치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 꽂히려던 건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김영춘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의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기막힌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새벽 5시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동네 시장은 벌써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 철컹거리며 열리는 셔터 소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감정이었죠. 가게 문을 열자 찬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5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국수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간판, 달아빠진 주방 타일, 손때 묻은 냄비들까지 모든 게 저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올리자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을 바라보면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6시 반쯤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70대 초반의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죠. 어서 오세요. 자리 앉으세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적당한 타이밍에 건져내고 뜨거운 육수를 붓는 일련의 동작들.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한 동작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박씨 할아버지의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요즘 부쩍 자주 오더라고요. 효부시네요. 시어머니 걱정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효부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최근 며느리 소연이의 행동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였습니다. 소연이가 유난히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 보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5-6번씩 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주 찾는 며느리라니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는 만날 때마다 통장과 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혹시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처음엔 그저 노파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소연이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게 일도 여전히 혼자 다 합니다. 아침 육수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35년을 해온 일입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고 장부 정리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자꾸만 제가 힘들어한다고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손님들이 북적이던 8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엔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이 아침에.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독감 주사 예약해뒀어요. 독감 주사요.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맞았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요. 그런데 소연이는 또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맞았는데. 어머님, 그게 언제인데요? 벌써 몇 달 전 일이잖아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지난달에 맞았습니다. 달력에 체크까지 해뒀는걸요. 하지만 소연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빨리 가요. 소연이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치마를 벗겼습니다.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만 정리하고 지금 가야 해요. 예약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소연이의 재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느긋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 동안 소연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쪽을 흘끔 쳐다보는 눈빛에서 저는 낯선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였죠. 소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소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소연이는 재빨리 내려서 제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내리세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내리는데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 손이 더 차가웠는지도 모릅니다. 병원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네 시장의 따뜻한 국수 김과 달리 병원 복도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얀 벽과 차가운 조명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뒤를 따라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이게 진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게 맞는 걸까요?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소연이는 이미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장은 되어 보였죠. 단순히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건데 왜 저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소연이는 접수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류가 오갔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소연이가 저를 대기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전 시간이었죠. 소연이는 다시 접수대로 가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짓도 많이 하고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도 이내 끄덕였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소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이제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근데 소연아, 무슨 서류를 그렇게 많이 작성하니? 아, 그냥 보험 처리하려고요. 어머님 건강검진도 오래 안 하셨잖아요. 같이 예약했어요. 건강검진이요. 저는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도 양호했고요. 그런데 또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소연이의 단호한 표정 때문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안내를 따라 2층 진료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패에는 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소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제 차트로 보이는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춘 환자분이시죠?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진찰 의자에 앉았고 소연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독감 주사하고 간단한 검사 몇 가지 하실 거예요. 무슨 검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하고요. 인지기능 검사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인지기능 검사요. 그게 뭔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검사 같은 거죠.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치매는 아닌데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70 넘으시면 다들 받으시거든요. 의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며느리와 의사가 알아서 결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소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이름표에 이다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는 혈압계를 가져와 제 팔에 감았습니다. 힘 빼세요. 혈압을 재는 동안 저는 다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계속 소연이를 향했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혈압 측정이 끝나고 혈당 검사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피를 뽑는 거였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혈압 정상이고요. 혈당도 괜찮으시네요. 다혜가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말로는 환자분이 최근 기억력 저하가 심하다고 하던데요. 네, 선생님.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으시고요. 지난주에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셨대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 또 잊으셨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 연기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국수 육수 끓이던 거였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기록했습니다. 간호사 다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미묘한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럼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의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2025년 1월 14일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이죠.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이고요. 100에서 거꾸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3, 여기서 7 빼면 86.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멀쩡했습니다. 하나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계속 질문했고 저는 다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선생님, 근데 집에서는 정말 심하거든요. 여기서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혹시 MRI 검사도 진행해 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소연이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아, 나 멀쩡하다니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어머님 건강 확인하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이것도 증상이에요, 선생님. 소연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요. 의사는 차트에 또 뭔가 적었습니다. 간호사 다혜가 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쟁반 위에 주사기와 약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독감 주사 놓겠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저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다혜는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피부에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혜가 갑자기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혜가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소연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간호사님, 조심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새 약병 가져올게요. 다혜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절박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고인지 도움 요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분쯤 지나 다혜가 돌아왔습니다. 새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작은 쪽지가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접힌 종이였습니다. 다혜는 다시 제 팔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준비하는 척하면서 제 손바닥에 그 쪽지를 살짝 쥐어줬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연이나 의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쪽지를 주먹 안에 감췄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자, 주사 놓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들어왔습니다. 따끔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 안에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왜 간호사는 몰래 쪽지를 건넨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주사가 끝났습니다. 다혜는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거면 복도 끝에 있어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쪽지를 꼭 쥔 채로요. 소연이가 따라 일어서려는 순간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잠깐 남아서 검사 일정 상의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금방 다녀오세요. 저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 안에 쪽지가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급히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 안에 꼭 쥐고 있던 쪽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작은 종이에 파란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쓴 티가 역력했죠. 지금 도망가세요. 위험합니다. 주사 내용물이 이상합니다. 단 3줄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사 내용물이 이상하다니요. 방금 맞은 그 주사 말인가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호사 다혜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약병을 떨어뜨렸을 때 그 당황한 표정도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번 거였구나. 저에게 이 쪽지를 건네기 위해서요.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료실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도망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경고를 믿어야 한다고요. 저는 쪽지를 작게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진료실은 복도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급하게 뛰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다리는 떨렸고 걸음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소연이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소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을 헛디디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어머님, 위험해요. 그만하세요. 소연이도 계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서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거기 서세요. 지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1층 문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소연이가 따라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소연이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팔을 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며느리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김영춘 할머니.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병원 보안요원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 찾으세요. 같이 가시죠. 보안요원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가십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보호자 동의요.
저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며느리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소연이가 따라왔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소연아, 나 집에 갈래. 지금은 안 돼요. 검사 다 받아야죠. 싫어. 나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모습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흥분하시고 말도 안 통하고. 소연이가 보안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검사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러시네요. 치매 증상이라니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쪽지는 이미 버렸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진정하시고요. 보안요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요.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70 노인이 젊은 남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 안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대로 며느리의 계획에 당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춘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나정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동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정이었습니다. 정이야. 저는 거의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정이는 빠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춘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정이야, 나 좀 데려가줘. 제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 며느리분. 무슨 일이에요? 정이가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오늘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갑자기 이러시네요. 검사요? 영춘이가 아픈 데 있어요? 요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요. 치매요? 영춘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친구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머리 멀쩡한 사람인데 무슨 치매예요? 그게 최근에 증상이 나타나셔서요. 에이, 말도 안 돼. 영춘아, 나랑 가자. 여기 있지 말고.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보안요원이 말했지만 정희가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가 뭐예요? 이 사람 멀쩡한 어른이에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왜 막아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규정이고 뭐고 사람을 붙잡아둘 권리는 없어요. 경찰 부를까요? 정희의 당찬 목소리에 보안요원이 주춤했습니다. 소연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정희는 제 어깨를 감싸며 병원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정희를 따라갔습니다. 소연이가 뭐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로에 정희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 영춘아. 일단 여기서 멀어지자.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주차장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춘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차는 동네 시장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정희의 차는 동네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굴뚝. 평소엔 정겨웠던 풍경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기 다방에 들어가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정희가 차를 세웠습니다. 추억의 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20년도 넘은 오래된 다방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피 향과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중년 남자 둘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사장 아주머니가 졸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커피 둘이요. 저 안쪽에 앉을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제일 안쪽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빨간 비닐 소파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춘아, 진정해. 여기는 안전해.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나 봅니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많이 놀랐구나. 정희야, 나 정말 무서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안전한 곳에 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얀 커피잔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는 것 같아.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소연이가 자주 찾아온 것, 통장과 도장 이야기를 계속 꺼낸 것, 제가 치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까지요. 간호사가 건넨 쪽지 이야기를 할 때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사 내용물이 이상하다고. 그럼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모르겠어. 쪽지엔 그것만 적혀 있었어. 지금 도망가라고. 세상에. 정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진지해졌습니다. 영춘아, 이거 큰일인데.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근데 증거가 없잖아. 쪽지도 버렸고 간호사도 부인하면 끝이야. 저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누가 70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요? 며느리는 효부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알아보자. 내가 아는 형사님이 계셔.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나정희예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정희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병원에서의 일, 간호사의 경고까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희는 저를 봤습니다. 영춘아, 형사님이 혹시 며느리가 후견인 신청 같은 거 준비하는 것 같냐고 물으시네. 후견인이 뭔데? 치매 환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래. 법원에 신청하는 거라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후견인이요? 그럼 제가 치매 환자가 되면
며느리가 제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형사님, 제 친구 말로는 그런 것 같대요. 병원에서 검사도 계속 추가하려 했고, 정희는 계속 통화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춘아, 형사님 말씀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대. 노인을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래.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다니요.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CCTV 영상도 편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치매라고 소문내고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서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한대. 그럼 법적으로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정의의 설명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게 바로 며느리가 하려던 일이었구나. 2달 동안 제 주변을 돌며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영춘아. 정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주사에 이상한 게 들어있었다면 그게 진짜 치매를 만드는 약일 수도 있대. 아니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라든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 주사를 맞았으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다행히 간호사가 말려줬네. 그 사람이 영춘이 구한 거야. 저는 간호사 다혜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네던 그녀. 자기 일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저를 구해준 겁니다. 정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사님이 직접 만나고 싶대. 정확한 상황을 들어보셔야 한대. 내일 오전에 시간 되니? 응, 돼.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춘아,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래도 돼. 고마워, 정희야. 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죠. 오늘처럼 절실하게 고마운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식구잖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짜고 있을까요? 영춘아,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장롱 서랍 안에. 그럼 빨리 찾아야겠다. 며느리가 먼저 가져가면 큰일 나.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질 테니까요. 지금 갈까? 집에. 안 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내일 형사님 만나고 같이 가자. 경찰이 동행하면 안전할 거야. 정희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집에 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영춘아, 그나저나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 돈 때문인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 빚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수줍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기였을까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지나 봐.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방 안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지만 완전히 밝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어둠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70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영춘아,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가 이겨낼 거야. 정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응, 이겨낼 거야. 반드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방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익숙한 거리도, 아는 사람들도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누구를 시켜서 저를 찾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 당연한 거지. 우린 친구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다방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내 집으로 가자. 저녁도 먹어야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가게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형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믿어줄까요?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정희와 함께 다시 그 다방에 있었습니다. 간밤에 정희네 집에서 잤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병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모릅니다. 형사님 오신다.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다방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방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오래간만입니다.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가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최무성입니다. 형사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정희 씨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며느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통장과 도장 이야기, 제가 치매라고 소문낸 것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형사님은 노트를 꺼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 나이, 주소, 병원 이름, 의사 이름까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쪽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그때는 급해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간호사를 찾아서 증언을 받으면 됩니다. 형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방법이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 명의로 뭔가 서류 작성한 게 있나요? 아니면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다든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도장은 항상 제가 보관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럼 아직 법적인 절차는 진행 안 된 것 같네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사님, 이게 정말 범죄가 맞나요? 며느리가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게요.
할머니,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노인 대상 후견인 사기라고 하죠. 작년에만 우리 팀에서 15건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주변에 치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 다음 병원 기록을 만들고요. CCTV 영상도 편집해서 증거를 만듭니다. 심한 경우엔 실제로 약물을 써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형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그 주사를 맞았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경우는 간호사가 양심적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보통은 병원 직원들도 공범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의사도 공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병원 쪽도 조사해야 할 것 같네요. 형사님은 계속 메모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사건 파악에 필요해서요. 국수집 건물하고 예금이 좀 있어요.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충분히 노릴 만한 금액입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은 노트를 덮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다시 접근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며느리한테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야 한다니요. 무서웠습니다. 무서우시죠? 당연합니다. 형사님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호해드립니다. 할머니 주변에 형사들을 배치할 겁니다. 눈에 안 띄게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가 연락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형사님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핸드폰보다 작은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이건 녹음기입니다. 며느리 만날 때 이걸 켜두세요.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요. 정희가 신기한 듯 봤습니다. 네, 옷주머니에 넣어도 티 안 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형사님이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도 한번 눌러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실 때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챙기셔야죠. 감사합니다, 형사님. 당연한 일입니다. 범죄를 막는 게 제 일이니까요. 형사님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참, 며느리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통신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형사님은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연락할 겁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요. 그때 자연스럽게 만나세요.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뭘 제안하든 일단 들어주는 척 하세요. 단 서류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할머니 댁으로 가시죠. 통장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희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면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녀간 뒤일까요? 제 차 타시죠. 정희 씨도 같이 가시고요. 우리는 형사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1층은 국수집이고 2층이 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점 없는지 잘 보세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누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할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2층 방에 있어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속옷 밑을 뒤졌습니다. 통장 5개와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직 안 가져갔네.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은행 금고에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두면 위험해요. 형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소연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옆에 계셨고 정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잖아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시선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형사님이 자연스럽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이 동네 독거노인 안전 확인 나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시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정이라고 해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서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계셔서 다행이네요. 형사님의 말에 소연이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형사님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과 정희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캐물으려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도망가시고. 미안해. 그냥 갑자기 무서워져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제 모습처럼요. 병원이 무서우세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알아. 근데 병원은 싫더라고.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소연이는 또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가지.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소연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소연이를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밥을 해준다니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뭘 넣을지 몰랐으니까요.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소연이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장사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상에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왜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먹을게.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이상한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연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소연이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습니다. 며느리분 나갔죠? 네, 방금 나갔어요. 며느리분이 곧 다시 연락할 겁니다. 아마 병원 가자고 할 거예요. 그때 이 녹음기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이 준 작은 녹음기를 꺼내봤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연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친절했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노리는지요. 나흘째 되는 날 소연이가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다른 병원 가요. 더 좋은 곳이래요. 또 가야 돼? 네, 정밀 검사 받으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어머님, 이번엔 도망 안 가시죠?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 가. 약속할게.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옷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병원 갑니다라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조심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소연이에게 갔습니다. 출발하자. 네, 어머님. 가방 챙기세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이미 은행 금고에 넣어뒀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이는 몰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소연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멀리서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뒤를 보세요? 아니야, 그냥. 저는 앞을 봤습니다. 소연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흘끔 봤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처음 갔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건물도 더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새로 생긴 병원이에요. 전문의가 계신데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간판을 봤습니다. 행복한 내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내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병원 안은 한산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접수대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박소연 씨죠?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춘 환자분이시군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사 맞으시면 됩니다. 무슨 주사요? 영양제입니다. 기억력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영양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순진한 노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똑똑히 봤습니다. 기억해뒀습니다. 나중에 형사님께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팔 올려주세요. 저는 팔을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이었습니다. 뒤에 다른 형사 2명도 함께였습니다. 여긴 누구세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지금 이주사 성분 검사받겠습니다. 형사님이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소연 씨, 당신도 함께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다른 형사가 소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주사기는 압수됐고 의사와 소연이는 경찰에 둘러싸였습니다. 형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님과 다른 형사 2명이 들어서자 의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는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님이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라고요? 그럼 저 주사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형사님이 주사기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든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주사요. 의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성분 확인해도 되겠네요. 혹시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사님의 말에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연 씨,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다른 형사 한 명이 소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 때문에 온 건데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저와 형사님, 의사, 간호사만 남았습니다. 형사님은 비닐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거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약병도 주세요.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건넸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영문으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 처방전 있으시죠? 그건... 의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책상 위를 뒤적이다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식 처방전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게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형사님은 진료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 서랍, 캐비닛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랍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네요. 환자 이름이 김영춘. 할머니 서명은 어떻게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단서까지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다 계획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명만 하면 끝이었던 거죠. 할머니, 이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 봐요. 그렇죠. 이건 위조 준비 서류입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입니다. 형사님은 서류를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물로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나갔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가방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보세요. 가방 안에서 작은 약병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병이었습니다. 갈색 유리로 되어 있었고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님이 약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에 투명한 액체가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모른다고요. 본인 가방에서 나온 걸요. 형사님은 약병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병 아시죠? 환자한테 주사하려던 거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형사님의 말에 의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녹음기요? 맞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사님이 받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사 맞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주사요?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양제입니다. 기억력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녹음기에서 대화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소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소연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그런데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무슨 소리세요? 저는 녹음 다 되어 있어. 증거도 다 나왔어.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형사님이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박소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이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가시죠. 형사가 소연이를 안내했습니다. 소연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차로 안내됐습니다.
저는 병원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형사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형사님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할머니 진술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으셨습니다. 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정의가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영춘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며느리를 태운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진실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고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춘아, 이것 좀 봐. 정희가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할머니, 논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모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제가 망상에 빠져 착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건 조작된 기사야. 누가 일부러 퍼뜨린 거야. 누가 왜 이런 짓을.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효부를 모함한 나쁜 시어머니라고요. 치매 환자가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정희, 형사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거짓말이 진실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춘 할머니 맞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고소 취하하세요. 며느리분 풀어주시고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누구고 왜 이러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할머니가 며느리분 인생 망치고 계시잖아요. 생각 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춘아, 무슨 전화였어? 협박이었어. 고소 취하하라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협박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이요? 네, 며느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가 있어요. 형사님의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배우요? 그럼 며느리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건가요? 병원 의사도 조사해 봤는데 여러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최근 몇 년간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럼 며느리도 그 조직 일원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조직원이었다는 건가요?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언론 기사랑 SNS 글들도 조직에서 조작한 겁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박 전화번호는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주변에 경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조직이라니요.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정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국수집 옆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이 사장님, 과일 가게 박 사장님, 생선 가게 김 사장님, 모두 수십 년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영춘이 우리 인터넷에서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영춘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이 사람 머리 멀쩡한 사람이야. 맞아. 장부도 정확하게 쓰고 손님들 얼굴도 다 기억하잖아. 우리가 증인이야. 영춘이 치매 아니라고 다 말해줄 거야. 시장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30년 넘게 같이 장사했는데.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성명서 낼 거야. 영춘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못 봐. 성명서요? 응. 인터넷에 거짓말이 돌면 우리가 진실을 말할 거야. 영춘이가 정상이고 피해자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시장 상인의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김영춘을 30년 넘게 알아왔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직접 댓글도 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쩡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증언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치매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형사님도 언론에 정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적인 노인 사기 범죄라는 것, 할머니는 피해자라는 것,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뉴스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거짓 기사를 썼던 매체들도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가만 안 둘 겁니다. 익명의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저를 지키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말요? 네, 며느리분 통화 기록을 추적했더니 여러 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도 있고 위조 서류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일제히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싸움은 제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저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 이미 당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말입니다. 형사님이 작전 계획을 설명하던 날, 저는 정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과 다른 수사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조직의 브로커를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전체 범죄를 지휘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형사님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칠 얼굴이었죠. 이 사람이 며느리분을 포섭했고 병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잡으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 브로커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그 사람이 저를 만나주나요? 며느리분이 구속되면서 조직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겠다고 연락하면 브로커가 직접 나올 겁니다. 형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직접 브로커를 만나야 한다니요. 무섭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부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될 거고 녹음 장비도 최신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평범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브로커가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자랑할 거예요. 그걸 다 녹음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을 믿어주는 거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며느리에게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오해한 것 같다. 합의하고 싶다. 담당자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요. 사흘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박소연 씨 일로 연락드렸어요. 아, 네. 할머니시군요. 제가 소연 씨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동네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죠.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형사님을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녹음기를 5단에 부착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단추 모양이었습니다. 형사님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형사님이 이어폰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선명하게 들려요. 카페로 출발했습니다. 형사님은 다른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탄 차에는 정희가 함께였습니다. 영춘아, 무서우면 바로 나와. 알았지. 응, 알았어. 괜찮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동네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남자를 마주 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할머니, 소연 씨 일로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날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거였나 싶어요. 제 연기였습니다. 형사님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소연 씨는 정말 효부예요. 할머니 건강 걱정해서 병원 데려간 건데 오해를 받으신 거죠. 근데 경찰에서는 사기라고 하던데. 에이, 그건 경찰들이 과민 반응한 거예요. 요즘 노인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죠. 남자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며느리가 풀려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였습니다. 여기 고소 취하서가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의서도 작성하셔야 하고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정훈 씨.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나요?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왜 병원에서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했을까요? 왜 후견인 서류를 미리 만들어뒀을까요? 제 질문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다 이해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최대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노인들 재산이 그냥 썩고 있잖아요. 자식들도 물려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게 치매 진단을 받게 해드리고 후견인을 세워서 재산을 관리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미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불법 아닌가요? 에이, 불법이라니요. 가족끼리 합의한 건데 뭐가 불법이에요. 할머니들도 나중에는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5억 정도 되시죠. 그거 혼자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자식들 주는 게 낫잖아요. 남자의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고객이 몇십 명은 돼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처음엔 좀 반발하시지만 시간 지나면 다 이해하세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수법을, 성공 사례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때까지요. 자, 그럼 할머니 여기 서명하시죠.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남자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네. 저는 서명 안 할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님과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훈 씨,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사기 및 위조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에 이미 형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완벽했습니다. 전부 녹음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경찰차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조직원들도 동시에 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조직은 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여러 번 섰고 진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담담해졌습니다. 진실은 하나였고 저는 그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며느리 박소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브로커 이정우는 징역 5년, 병원 의사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동네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였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 기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문 여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앉으세요.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적당한 타이밍에 건져냈습니다. 뜨거운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사장님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옆 가게 이 사장님, 과일 가게 박 사장님, 생선 가게 김 사장님. 모두 아침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영춘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지? 응, 끝났어. 이제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오후 4시쯤 형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시네요. 형사님, 어서 오세요. 국수 한 그릇 드시죠. 그래야겠네요. 형사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할머니 사건 때문에 법이 바뀐대요. 법이요? 네, 노인 대상 후견인 사기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래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할 때 절차도 까다로워진대요. 형사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사건이 법까지 바꿨다니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신 일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몸 하나 지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형사님이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형사님, 돈은 됐어요. 제가 고마워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형사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장사가 끝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범죄 예방 캠페인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례도 잠깐 언급됐습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의 고발로 조직적 범죄가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시장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가게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악몽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조직의 위협, 법정에서의 싸움,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정의의 도움, 형사님의 지원, 시장 사람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밤에 자도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국수를 삶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의 햇살, 손님들의 웃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고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픔도 희미해지겠죠. 시간이 치유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 겁니다.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삶을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낼 겁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이제는 압니다. 저는 김영춘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할 겁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요.